매주 목요일 코너가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해문 스님 나오셨고요. 자, 오늘은 김신권 아주대 의대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양희삼 목사님 개인 사정으로 3주 동안 우리 교수님 함께 하실 건데 아주대 의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요한 네. 그 교육의 틀이 있습니다. 아, 세 가지나 됩니까? 네. 의료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학을 가르칠 때. 의학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 의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식, 의학 지식이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술기. 아하. 기술. 그렇죠. 술기. 이제 실제로 할 줄, 어. 의과대학은 이제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 지식만 갖고 되는 네.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할 줄 알아야 예. 의사가 되겠죠. 예.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의사가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예.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전문성입니다. 아, 전문성. 근데 이 전문성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의사로서의 자질, 윤리, 인성, 또 모든 그 됨됨이가 사실은 전문성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 인성 이런 게 그렇습니다. 전문성에 들어가 있군요. 그럼요. 네네네. 이게 다 갖춰져야 훌륭한 의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의과대학 교육은 그렇게 예.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기초 중에서 네. 저희 같이 이제 의료인문학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분야들은 네. 역사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뭐 윤리나 이런 것 인문학적 그 측면들을 아. 다루는 그런 의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문의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료인문학이라고 네. 하기도 하는데 인문학과 의학의 일종의 그 결합으로 만들어진 예. 그 독특한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를 담당해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인문학적 있고요. 관점에서 의료나 의학을 바라보는 또 그걸 그렇습니다. 알려주는 그 네네네.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명확하게 제가 딱 알지는 못하지만 되게 중요하고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맞죠? 되게 필요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의사 저희도 뭐 제가 법조인이긴 하지만 이게 법조 윤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잘 좀 간과하는 부분인데 아마 지식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어떤 전문성 중에 그런 인성 부분이 어떤 인문적 부분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 그러게 난해해가지고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진료 받으러 가면 이게 네. 맞는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게 좀 와닿는 의사들이 있고요. 네. 약간 저분은 난 싫다 이런 의사가 있는데 그것도 인문학적 얘기 좀 나눠보면 뭔가 좀 더 있는 사람이 의사도 있고 아닌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네. 집단, 뭐 이제 승려라든지 네. 목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네. 법조인이라든지 네.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의 헌장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헌장은 빼고 예. 인간의 눈으로 맞습니다. 본다면 맞습니다. 의사도 인간이고 뭐 승려도 인간이고 예. 법조인도 다 인간이고 다 인간이죠. 인간이기 예. 때문에 그 모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모순적인 사람들의 그 모순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의료 인문학의 영역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모순성을 치료하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지만은 40개 의과대학이 이러한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거군요. 필요합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의과대학은 모든 의과대학이 인증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이 미달되면은 심지어 문을 닫게 되는 뭐 학교가 있었죠. 서남대 의대가 문 그런 닫았죠. 케이스를 보면 예. 네.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의료인문학 또 인문의학 이 분야가 굉장히 기준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전환점이 이제 옵니다. 네. 지금 이미 그런 전환점이 오고 있고요. 아하.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더욱더 이 중요성이 더 우리에게 대두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학문이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의대 증원 이거 관련된 논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인간의 양면성 뭐 네. 전문의 양면성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랑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 의료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입장에서 의대 증원
하고 있는 정부의 추진 또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꽤 오랜 동안 외국에서 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좀 특이하게 저는 네. 영국하고 미국에서 살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네.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도 하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셨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제가 환자였다면 혹은 환자라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네. 좋겠고 그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제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살 때 그 의료 시스템에 상당히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영국, 미국 상상이 갑니다. 좀 정반대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느낌에. 예.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 시스템의 중간 중간에 정도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네네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아주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데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저는 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저같이 이제 환자들에게 굉장히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을 하는데 네. 이건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전달 체계,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거 하고 보험이 전부 사적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이 국가 보험이 없고요. 지금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동차 보험처럼 국민들이 사적 보험들을 선택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차별적이에요. 네.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뭐 차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뭘 커버해 주는지도 예. 잘 모릅니다. 예, 어떤 게 보장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 선택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차별적이진 않고 거의 평등한데 네. 미국은 의료 보험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의사들도 사적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꽤 오래 살았지만 보험이 없이 살았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예. 그 실제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 네. 반대로 영국은요 보험과 또 의료 전달 체계가 전부 공적 체계입니다. 너무 국가적이에요. 모두 너무 공적이죠. 공적 체계입니다. 영국은 이제 NHS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험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의사들은 이제 공무원 같죠. 공무원입니다. 유럽이 거의 그런 시스템인데 병원에서 돈을 내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병원 가서 돈 낸다는 개념이 없어요.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보험을 내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네. 암이든 무슨 가벼운 병이든 다 그 안에서 다 해주는데 그러면 영국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좋을 것 같지만 열심히 안 하죠 그 의사들이. 네 그리고 전문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게 GP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반의를 만나서 이렇게 전문의한테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네. 걸리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네. 심성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이해하기 없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건데 의료 보험 시스템은 공적이고요. 네. 의료 전달 체계에는 사적인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 체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의료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하고 또 가장 높은 질의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두 개 다 어떻게 획득했던 두 마리를 잡았다. 아주 어렵게 네. 어렵게 잡아 놓았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조그만 질병이나 가벼운 질병에도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네.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없죠. 찾아볼 네. 수 없고 우리나라 전문의들의 수준이 전 세계적인 그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는 좀 이것은 일종의 그 어려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그때 실행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긴 역사를 몇십 가진 년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해서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럽 쪽으로 가기보다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 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는 이것도 이중적인데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병원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의사들은 시장 경제 체계로 운영이 그렇죠. 돼요. 병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네. 아니면 병원을 개업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시장 경제입니다. 하지만은 영리 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하는 또 비급여도 예. 있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위태로운 시스템을 무엇인가 건드리고 뭔가를 그렇죠. 변화를 크게 준다는 것은 변화가 2,000명 증원하는 거는 되게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이제 이거를 비가역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벌써 비가역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학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비가역적 변화를 만들 때에는 아주 엄청난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아하.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가역적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스님도 뭐 오래 계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제가 이제 뭐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을 분석해야 이제 네. 이 의료 개혁 문제를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쓰시는 말이 카르텔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부터 뭐 네, 노동 카르텔 무슨 카르텔. 근데 이건 네. 굉장히 본인의 신념과 연결돼 있어서 본인은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이 카르텔을 깨야겠다라는 예. 걸 여러 차례 뭐 수십 차례 가까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깨고자 하는 카르텔도 본인이 뭐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하자면 교육, 의료, 네. 노동, 뭐 연금 개혁 이렇게 개혁. 네 가지 네. 카르텔을 본인이 깨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의료 대란 문제 저는 이 네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깨부수고자 하는 네. 카르텔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이 문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의료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머지 예. 세 개를 보면 이를테면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이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교육 카르텔을 깨겠다는 네. 거고 학원 위주의 예. 노동 개혁 그럼 뭐 민주노총 파업 안 된다 이런 거일 거고 연금 개혁은 잘 안 돼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기겠다 그랬고 의료 개혁을 하다가 지지분해지고 예.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 저항에 직면하면 이걸 개선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수십 차례 카르텔을 깨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상대편이 어떤 반발을 하든지 간에 검찰에서 단련한 그 뚝심으로 좀 물어붙일 거기 때문에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뭐 증원에 대한 인원수의 가감은 있을지언정 이 부분 자체는 아마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스님이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 김건희 여사 가장 뭐 분석하고 쳐다보다 보니까 관심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분석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물러서거나 타협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예, 애초에 예. 카르텔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카르텔을 깨는 거하고 예. 의료를 개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가? 다른 문제라고 봐야 과연 되겠죠. 그것이 정말 선생님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 그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일반 의료 사용자 환자의 네.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더 좋아지겠는가? 네. 의사 숫자가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저도 그렇지만은 실력 없는 10명의 의사보다 명의 한 사람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 그렇죠. 의사 숫자를 많이 늘렸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그 의사들의 질이 떨어진다면 의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고 예. 그 교육이 점점 부실해지거나 의료 전문의들의 수준이 낮아진다면은 그건 정말 그 좋지 않은 개악이 될 텐데 카르텔을 깨서 뭐 깨는 건 좋지만 과연 뭘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가? 제가 늘 듣는 얘기는 OECD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적다라고 그 얘기는 그 얘기만 항상 하는데 항상 제가 아까 어렵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OECD, 미국, 영국 다 그렇습니다. 의사 네, 숫자랑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체계에 따라서 맞습니다. 제도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의사 숫자를 간단합니다. NHS에서 의사 숫자 늘리면 되거든요. 네. 공무원이니까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늘리면 됩니다. 예. 이 전공도
사실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굉장히 많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전문의 비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국가에서 하면은 카르텔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다 정리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문제가 그건 해결이 중요하지 되는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생각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하면 시사점이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5.18을 제외하면 전두환도 잘한 게 많다 이런 얘기한 예전에 적이 후보 있어요.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두환이 뭘 잘했냐라고 할 때 그 5060에서 잘한 것도 물가 안정부터 등등등 있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고 사회자님도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89년도부터 전격 시행되는데 그럼 그 입안은 이미 50 정권의 그렇죠. 마지막에서 50 맞아요. 예, 네. 해가지고 88년도, 89년도에 시행했는데 그렇죠. 이 의료보험의 전면적 적용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안정화돼서 이제 대대적인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대입해가지고 저가의 의료보험과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두환이 5.18 빼고 잘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그때 이걸로 민심을 얻었다면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집권의 하반기에 있어서 의료개혁 이걸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돌려야겠다는 어떤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료개혁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지 생각합니다. 않을 근데 저는 것이다. 예. 그거를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면 혹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그 건강의 위협을 많이 진짜 큰일 났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원래 우리가 전공의가 빠지고 원래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 지금 환원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이 오히려 약간 과도한 시스템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국민들이 지금 이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맛을 보고 이제 네.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장기화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비가역적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러한 불편함이 일상이 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료 개혁을 통해서 민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가능할 것인가? 쉽지 않다. 예. 그렇죠. 지금 불안감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되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의사 파급이 될 겁니다. 단체들이 양보하거나 물러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우리 스님 보셨을 때는? 그렇죠. 의사가 양보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게 정부의 뜻이 정부의 뜻인데 뜻이겠죠? 의사가 양보하냐 마냐는 그 정부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지금 이게 재판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2심이 지금 오늘 내일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래요. 법원이 또 이런 걸 다 결정한다는 게 판사 한 명이 다 극단적인 제가 설명을 하면 판사 한 명이 오케이 정부가 잘했어. 오케이 의사 말이 맞아.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차된 거를.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왔는데 미국은 워낙에 이런 문제들이 소송으로 다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도 많이 주고요. 판결 하나가 가지고 있는 네. 그 파급 효과가 거의 시대를 가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미국처럼 어떤 소송 만능인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으로 가기 이전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단순히 국민과 정부가 아니라 네. 의료계도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랬었어야 그게 돼요, 안 된 사실은. 것이 사회적 영향이 부족했다.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면 사법 체계로 그것이 넘어갔을 때 그래요. 어떠한 판결이 내리든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승복하는 분위기와 또 이것이 정말로 어마무시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판결이 나온다는 신뢰 네.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저는 미국 같은 경우처럼 뭐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일도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다고 네. 보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상황인가요? 네 그렇게 이거 결론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저는 네. 결론 어떻게 나든 간에 정부도 다시 대법원 올릴 거고요. 의료계도 대법원 올릴 것 같아요. 네. 인용되든 뭐 기각되든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의료계가 정부의 그 2,000명 근거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하니까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무분별하게 공개 자료를 공개하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저기 상황이 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왜 또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는데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걸 주저하는 정부의 모습 이런 모습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일단 예. 이 가처분과 관련돼서 네. 그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가처분과 관련돼서 이게 본안이 아니고 가처분인데 거의 본안 같아요. 네, 근데. 본안 같아. 근데 1심에서 이미 가처분 기각됐던 사건에 네, 네, 이제 네. 고등법원에서 와 있는 건데 1심에서 이제 기각했고 2심에서 올라와 있는데 뭐 이게 저는 뭐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왜냐하면 것이다. 행정제도에 대해서 아직 진행하지 않은 행정제도에 대해서 그 학생과 교수들이 의사들이 이거를 정지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 뭐 의사와 그 정부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는 맞겠죠. 예. 그래서 뭐 별로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공방이 있을 거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이제 이 의사 대란과 관련돼서 이제 공격하는 쪽, 정부를 공격하는 쪽 혹은 대중들이 이제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료 대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가 2천 윤석열과 2천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런 왜 2,000 왜 명이냐? 2,000명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2천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 끝에 2천공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이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한간의 소문처럼 2천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운의 숫자고 2천공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2,000명 증언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마 의대 증언은 계속해서 요구되어 왔던 정부가 좀 증언하려고 했던 게 그 십수년간 어느 정부는 문재인 정부도 네, 몇백 명 있었는데 올리기로 했었어요. 예. 그것이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전격적인 2,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많이 앞으로 다툴 거라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가 이 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전면적으로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제가 볼 때 해결 안 나는. 자, 어쨌든 예. 의료 공백으로 해서 환자 피해 저 주위에도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크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내년에 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뭐 어떡합니까? 의대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말이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빨리 지금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습하는 게 맞는지 해결하면 맞는지 그 얘기를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네. 2,000명이 어디서 나는가 그게 어떤 그 무속적 사고에서 나오지 않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국가의 정책이 그런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물론 모든 국가의 정책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근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또는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정도는 되어야 그것이 본인의 자기들의 어떤 그 뜻과 맞지 않아도 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뭐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필요하면 의사 정원도 늘릴 수 있고 혹은 정원 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사 정원 문제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문제인데 숫자가 그렇게 정해졌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혹은 줄이거나 늘리거나 2,000명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은 네. 가능한 것으로 열어놓고 우리가 했었어야 하지 이것이 정해진 상황에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특히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뭐 전혀 네네, 아무도 안 받아주고 그것을 있죠. 예. 그 모든 숫자를 다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거든요. 내년도 입시를 바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회적 그 여유를 가지고 여기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다 가지고 이런 첨예한 대립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한 발씩 물러서서 네. 조금 더 지연하는 아하. 결정을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조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첨예한 대립으로 계속해서 갈 경우에는 우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네. 비가역적인 그 충격을 혹은 그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전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한 발씩 정원을 고려하고 증원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그 시간을 연기한다든지 지금이라도 양자 측이 서로 좀 한 발씩 물러나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를 2,000으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좀 여유 있게 생각한다면은 혹은 시간과 숫자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며칠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강압적 태도가 아니라 한 발짝씩 물러서면 충분히 필요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임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견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4대 개혁의 네. 입장에서 의료 개혁을 다룬다면 그 노동, 연금, 교육도 다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 돌파했습니다.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의료 문제가 이제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여세를 몰아서 단발에 의료 개혁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최근에도 개혁이라는 것에는 항상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거 본인이 직접 본인이 발언하셨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저는 의료 개혁 을 강력하게 뚝심으로 그 밀어붙이는 해결책을 모습이 있지 않을까. 말씀해달라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로 아니 보이세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처분 기각과 동시에 대통령 결행할 겁니다 아마. 밀어붙일 것이다. 예, 여세를 몰아서. 의사 단체가 뭐 물러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걱정이죠. 알겠습니다. 결론을 못 지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